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두 개의 시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 조금 바쁩니다. 다른 시간들보다. 그래서 윤동주의 참외록이라는 시와 우리 유이옥사의 꽃이라는 시 이렇게 두 개를 배워보게 될 텐데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의 되게 느낌이 다른 두 가지의 시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라는 사람과 이옥사라는 사람은 항상 비교가 돼요, 시에서. 그래서 윤동주와 이옥사를 둘을 같이 생각해서 기억하고 정리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동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이따가 그 이육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둘은 둘 다 몇 년대의 대표적인 시인이냐면 1940년대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940년대이면 우리나라가 1910년대부터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1945년에 광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일제강점기인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와 함께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이육사라는 인물은 1940년대에 그 일제강점기 속에서 자신이 나름 지식인이었거든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민족 시인이자 저항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윤동주, 자, 우리 저번에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시를 지은 요 작가의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시의 스타일이 굉장히 정형적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윤동주의 그럼 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가 있냐? 총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려볼 수 있을 텐데요. 윤동주 시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뭐냐면 얘는 항상 시 속에서 자기 반성해요. 자아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을 합니다. 자아 성찰을 해요. 내가 이번엔 어땠지? 내 행동이 어땠을까?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항상 같이 자아 성찰을 위한 도구가 드러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고 그 객관화시킨 모습을 통해 자아성찰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아성찰의 도구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거로 많이 나타나요. 뭐 거울, 우물, 그 다음에 이름 쓰는 거. 이런 걸로 보통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냐면 항상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봤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이 부끄러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부끄러움이냐면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시에서는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 의지가요, 막 실제로 그 적극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막 마음 먹은 거에서 소극적인 의지가 드러난다라는 게 이게 윤동주 시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참회록이라는 시를 볼 건데요. 자, 제목부터 보세요. 참회
참회한대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후회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반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 걸 써놓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윤동주의 시 참회록은 제목에서부터 뭐가 드러나냐면 얘가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라는 그 두 번째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동주의 참회록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 돌아와서 우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이게 윤동주 시인이 쓴 참회록이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1연부터 보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자, 거울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거울은 맞아요. 얼굴을 비춰야 되니까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 거울에 뭐가 끼어 있냐면 파랗게 녹이 끼어 있대요. 자신의 얼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보이지 않아요. 이 파란 녹이 끼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어입니다. 이 부정적인 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1940년대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때죠. 그래서 그 파란 녹이 낀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대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나 봐요. 선생님 이거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쵸?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객관화시켜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구리 거울입니다. 여기에 있는 구리 거울이에요. 그럼 이 거울은 뭐가 되냐면 자아 성찰의 도구. 다른 말로 매개체라고 부르는 거죠.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도구가 바로 이 구리 거울이라는 겁니다. 이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자기 얼굴을 비추고 있으니까 남아있겠죠.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다지도 욕될까?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는 어느 왕조냐면 조선 왕조겠죠. 그 왕조가 남겨놓은 상황이 뭐냐면요.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유물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부정적인 일제강점기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게 굉장히 욕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되다라는 표현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슬픔, 지금이 일제강점기구나 라는 그 슬픔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는 조금 더 보고 밑에 내용을 보고 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연만 봤는데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의 화자가 될까요? 그쵸? 일제강점기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시의 화자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를 다 보고 난 후에 조금 더 보강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입니다.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재요. 우리 아까 제목에서도요. 참
참회라는 단어 봤었죠. 참회록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참회의 글, 이게 이퀄 참회록이죠. 자신이 저지른 죄나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닫고 뉘우칠 거예요. 그거를 글로 뉘우칠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이 사람의 나이 몇 살? 그렇죠. 이 24살인 것 같아요. 만 24년 1개월은 이 사람이 살아왔던 지금 나이가 24살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의 내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즉 24살이라는 거겠죠. 뭐 한국 나이로 하면 25살, 6살 이렇게 되는 거겠죠. 24살 동안 나는 도대체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던가. 원래 지금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일제강점기 속에서 기쁨은 뭐가 되는 거냐면 조국의 광복이 되는 거예요. 조국의 독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24년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현재에서 이거 다른 색깔로 중요하니까 다른 색깔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요. 자, 지금 현재에다가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참회, 너무 잘못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 살았냐면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았던가.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항거했어야 되는데 나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자, 그 어느 즐거운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언제예요? 맞아요. 광복의 그날이고요. 독립의 그날이 되는 거죠. 독립이 되는 그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된대요. 또 다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글에 대해서 써야 한답니다. 지금 썼잖아. 근데 또 나중에 독립이 된 후에 다시 한번 써야 된대요. 왜 뭐라고 쓰는지 볼게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 그때 그 젊은 나이가 언제냐면요.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24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자신의 24살 때에 지금 현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회록을 쓸 건데 나는 참회록을 쓸 건데 왜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왜 나 아무것도 안 했지? 라고 했을까? 이거를 반성한대요. 선생님 지금 반성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 볼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여기는요. 미래에 내가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반성하는데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냐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뭐를 해야만 하냐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해요. 대응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역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참회록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고백은 다른 말로 하자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나를 반성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두 번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세요. 아까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어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거울에는 파란 녹이 끼어 있었어요. 부정적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뭐 하고 싶냐면 그 거울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닦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 성찰을 위한 노력.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보이냐면 이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나 자아 성찰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될 거야 라는 의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나의 거울을 닦았는데 누가 나오냐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온대요. 이거 누구냐면 결국에 화자예요. 나예요. 그쵸? 화자인 납니다. 근데 얘가 어디 밑을 걸어가냐면 운석이 떨어지는 거죠. 그쵸? 떨어져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뒷모양의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난대요. 이제 드디어 현실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를 희생해서 결국에 적극적으로 현실에 저항하겠다는 다짐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짐. 근데 이 다짐으로 끝나고 더 이상 행동으로 아직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의지는 소극적 의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실에 직접 저항했다라고 행동이 나오면 적극적 의지인데 이제 막 현실에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까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이제 막 저항하겠다는 다짐이고요. 그거는 소극적 의지로 보여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윤동주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 있어요. 말했잖아요. 소극적이긴 하지만 의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화자 조금 더 보강해서 보자고 했잖아요. 얘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화자, 누가 얘기하냐면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여요? 이 시에서? 맞아요. 처음엔 부끄러운 태도, 성찰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게 결국에 어디로 나가냐면 의지로 나아간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주제 다 나왔네요. 자기 성찰을 통한 의지, 현실 극복 의지. 그쵸? 자기 성찰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지금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거울은 자아 성찰의 도구로서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쵸? 네, 요거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고요. 자아 성찰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 부끄러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극적이긴 하지만 자신이 열심히 손바닥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고 운석 밑으로 그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했지만 윤동주도 나름 행동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요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또 다른 시 이육사의 꽃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육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이 윤동주와 함께 1940년대의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시인이긴 했지만 뭘로도 활동했냐면 독립운동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요 필명 이육사는요, 실제 본명이 아니에요. 이 원래 이육사라는 사람의 본명은 이원록이에요. 원래 본명은 이원록이에요. 이원록인데 왜 이육사가 필명이 되었냐? 이 사람이 일제 항거하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죄수번호, 수임번호가 64번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고요. 264번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임번호가 저 번호였기 때문에 자신의 필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동주가 일제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것과 달리 이육사는 굉장히 현실에서도 적극적인 저항의식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그러면 윤동주의 시와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시를 직접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복판 용소슴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자, 우리 윤동주의 시에서는 되게 뭔가 여리여리하고 막 성찰하고 고뇌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다면 이육사의 시의 전체적인 시의 느낌은 조금 더 강인하고 의지적이고 단호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우리 들어가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자, 동방 예의지국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죠? 여기서의 동방은 우리나라입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대요. 다 끝났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늘이 항상 푸르르고 예뻐야 되는데 하늘이 다 끝나버렸대요.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요. 역시나 굉장히 극한의 상황이고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결국 무슨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한 걸까요? 그쵸? 우리나라의 극한의 상황,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되게 꽃은 하늘이 파랗게 되면서 햇빛이 내려쬐고 비가 많이 퍼부으면서 물로써 생명력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꽃이 오히려 더 빨갛게 핀대요. 그럼 이 꽃이라는 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강인하고 되게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데 오히려 빨갛게 더 예쁘게 피어났다라는 겁니다. 엄청 강한 존재예요.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스스로 피어날 줄 아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히려 꽃은 그렇게 빨갛게 피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도 지금 일제강점기여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주 극한의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이거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꽃은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민중으로 보자면 굉장히 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존재이자 또한 저항정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까짓 거 일제강점기 별거 아니야. 내가 내 생명력으로 나의 강인함으로 이겨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육사는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야, 니네가 아무리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봐. 우리는 우리의 생명력으로 너희들 물리치고 너희들한테 저항하고 우리는 꼭 극복해서 독립을 얻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들이여. 내 목숨을 꿈꾸며 쉼 없이 이 독립을 위해서 저항하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진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날이여 하면서 굉장히 단호하고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탄적 서술이라고 부릅니다. 영탄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압축시켜서 한 번에 빵! 이렇게 나타내는 게 영탄적 서술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자, 북쪽이에요. 자, 너무너무 추워요. 척박해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데예요. 그러면 북쪽도 부정적인 거. 툰드라에는 찬 새벽이래요. 툰드라 추운 곳이에요. 차다. 생명력한테는 찬 게 좋은 게 아니죠. 꽃이 피려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새벽 찬 공기가 매우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툰드라의 찬 새벽은 역시나 이 꽃에게는 어떤 존재냐면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극한의 상황이 되는 거죠. 차가움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가움의 이미지를. 극한의 상황이에요. 게다가 심지어 어디래? 눈 속이래요. 얼마나 춥겠어요. 얘들아, 눈 속에서 꽃 피는 거 별로 없잖아요. 보통 꽃은 봄에 피죠. 따뜻한 봄에 피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꽃에게는 엄청나게 극한이고 척박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요. 꽃봉우리가 이제 막 자신의 생명력을 피우려고, 꽃을 활짝 피우려고 움작움작 거리고 있대요. 꽃의 생명력이 여기서 보이네요. 그쵸? 생명이 움트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니, 안에서 춥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 꽃이 필 거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린대요. 제비때 언제 날아와요? 봄에 날아와요. 그러니까 나의 이 극한의 상황이 끝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제비때가 날아오는 때는 봄이라는 따뜻한 계절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북쪽의 눈 속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이 눈 속과 제비때는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니, 그러면 봄이 오면 꽃에게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게 봄이에요? 맞아요. 조국 광복. 독립의 그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지금 일제강점기예요. 근데 우리가 광복을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광복과 독립이 온다라는 그 약속을 절대로 저버릴 수 없어.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돌려서 얘기하자면 독립은 반드시 올 거야. 조국 광복의 날은 반드시 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광복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그러니까 지금 일제가 우리를 그만큼 탄압하고 너무 우리가 가진 상황이 척박하고 힘들지만 결국에 조국 독립 광복 올 거야. 걱정 마, 기다려.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강인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바다 복판 용소슴 치는 곳. 바다 중간에서 용소슴이 막 친대요. 물 생명력이 가득 찼어요. 이게 언제냐면 광복이 돼서요. 환희, 사람들의 환희로 가득 찰 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그때. 그러니까 역동적 이미지를 일부러 썼어요.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는 용솟음 친대요. 막 회오리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기쁨이 폭발한다라는 뜻입니다. 용솟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른 꽃성에서 자, 아까 꽃이 하나가 빨갛게 폈어요. 그리고 꽃 몽우리 하나가 이제 막 생명을 피워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봄이 와서 꽃 하나가 아니라 꽃이 성을 이룰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조국 독립이겠죠. 그쵸? 그래서 독립된 그리고 해방된 조국이 바로 꽃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그 꽃성에는 그 독립의 그날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나비처럼 취한대요. 그 꽃의 냄새에 취하는 건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 독립이 너무너무 즐거운 민중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광복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민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비처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직유법 쓴 거죠. 직유법 쓴 겁니다.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이 너라는 존재는 조국 독립이고 조국 광복이고 그리고 그날에 함께 기뻐할 우리 민족입니다. 오늘 내 여기서 조국 독립, 조국 광복 그리고 야 여기 와서 우리 독립됐어! 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을 모두 불러보겠다라는 거예요. 얘는요 1연에서 얘기했지만 2연에서 얘기했지만 당연히 조국 독립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너무 힘들지만 너무 척박한 상황이지만 내가 오늘 여기서 너를 불러보겠대요. 조국 독립을 조국 광복을 불러보겠대요. 빨리 와 라고 불러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진짜 야 독립아 와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독립이 올 수 있도록 내가 일제에 저항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열심히 힘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맨 처음 년에 쉼 없는 날이 여와 같이 영탄적 서술을 통해서 나 저항할 거야. 나 독립을 위해 싸울 거야. 라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화자가 누구예요?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화자잖아. 말하는 사람 누구야? 그쵸. 조국 광복이 올 거라고, 조국 독립이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나예요. 그쵸. 그래서 조국 광복을 확신하는 나. 이게 화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윤동주와 굉장히 다르게 의지적이고 희망적이고 강인해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제 뻔하죠. 그쵸? 밝은 미래, 조국 광복, 조국 독립에 대한 자신의 희망, 소망과 그거에 대한 확신, 자신의 신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국 독립, 광복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자신의 신념
이걸 표현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이육사의 꽃이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립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시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 특징이고요. 우리 영탄적 서술도 특이한 표현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직유법도 보였었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이육사라는 사람은 원래 독립운동가. 그래서 굉장히 저항정신이 투철해. 그래서 그러한 저항정신이 시에서도 보여. 그래서 굉장히 강인하고 의지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윤동주와 이육사 둘 다 1940년대 그 민족의 아픔, 일제강점기를 겪은 사람들이지만 윤동주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라서 자신의 그런 소극적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해서 결국 적극적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의미를 담는 그런 시가 많았다면 이육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를 위해서 이 일제강점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조국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의지적으로 일할 거야 라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육사의 시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걸 배웠죠. 윤동주와 이육사의 공통적 차이점 꼭 잘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 참외록과 꽃은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꼼꼼히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황주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 요거를 봄나무에로라는 시를 배울 겁니다. 요거 프린트 꼭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우리 시 배우러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